들어와, 들어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화요일 오후 4시 젊은 농객 두 분과 함께 정의와 상식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백운기와 딥블루 함께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뜻깊은 날이죠. 백운기의 정어리TV가 채널을 오픈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첫 돌입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백운기와 딥블루에서는 지금 국회 앞에서 매일 윤석열 탄핵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젊은 층이 참 많이 보입니다. 계엄이라는 것을 겪어보지도 않았던 젊은 청년 세대가 이렇게 탄핵 집회에 나와서 열심히 탄핵을 외치는 이유 무엇일까요? 상당히 다른 면도 보입니다. 축제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그 의미를 좀 짚어보면서 지금 또 새로운 속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이자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만약에 반항하면 발포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양심 고백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자는 즉각 처단해야죠. 즉각 처단해야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것도 모자라서 발포 명령을 내렸다면 지금 이제 어디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국군 통수권자인데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내용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백운기와 딥블루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좀 포토 리뷰 참여하면은 순금 골드바까지는 몰라도 2불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받으면 또 주최 측의 농간이라고 뭐라고 그러시겠죠? 참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서 좋은 상품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정어리머리 이번 주에 특별히 준비한 순살 장어탕 드시고 힘내서 윤석열 빨리 끌어내립시다. 시작하기 전에 착한 악마님께서 오토바이로 이렇게 배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죠. 방금 전에 우리 정어리TV 왔다 가셨습니다. 오늘 또 첫 돌이라고 이렇게 또 음료를 갖다 주셨는데 오토바이 타고 오셔가지고 손이 찬데 그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고 뜨거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침에 정치 1번지 때 동그라미님께서 좀 늦게 슈퍼챗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손발이 얼도록 외치는 국민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또 한 번 부결되거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운운한다면 이제는 국민 없는 국민의힘 그 참담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글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인규 대표님하고 황희두 이사님은 실례지만 30대시죠? 네, 저 30대입니다. 30대인데 두 분과 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차이가? 두 분은 계엄을 안 겪어보셨죠? 예. 그렇죠?
계엄을 그렇죠. 이번에 처음 겪은 거죠. 예. 예. 저는 계엄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처음에 비상계엄을 윤석열이가 선포했을 때 그때 느끼는 충격이 두 분과 저는 좀 달랐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 얘기를 신은규 대표님은 언제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난주 화요일이니까 네. 이날 이제 딥블루도 하고 그날 이제 저는 방송이 늦게까지 있어가지고 사실 방송 녹화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보가 비상계엄이 뜨길래 이거는 지금 녹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예. 그래서 녹화가 아예 무산이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때 상암 쪽에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집이 송파다 보니까 가는데 뭐 갑자기 불신 검문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오늘 집에 가는 건 틀렸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모여달라 예. 이렇게 아주 신속한 판단을 아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저도 그냥 같이 그 일행들하고 그냥 국회로 온 겁니다. 근데 왔더니 뭐 장갑차가 오기 전인데요. 그때 뭐 버스로도 오시고 택시로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국회 앞으로 모일 초기였는데 근데 저는 그날을 생각하면 저도 처음 겪는 계엄이었지만은 너무 끔찍했고 우리 앵커님처럼 과거의 그 어두운 역사를 한번 겪으셨던 분들이 어떠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하셨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꿈인지 뭐지? 현실인지 예. 분간이 안 됐었죠, 사실. 다행히 이제 금방 국회가 해제 의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제가 됐기에 망정이지 계엄이 실시가 돼가지고 만약에 상황이 펼쳐졌다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상상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좀 하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 황교안 유사님은 비상계엄 선포 얘기 들었을 때 어떤 것이 맨 먼저 떠오르셨나요? 저는 그때 그 사장남 전동이라고 예. 채널 듣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재생이 지금 뭐 오류가 있나 하고 다시 보는데 방송 중이었고 그 멤버들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문을 막힌 그 상황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저도 찾아봤죠. 그래서 그 윤석열 워딩을 막 듣는데 이게 무슨 가상현실 속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위에 저도 막 소식을 전하고 막 그때 전화 오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평소에 정치 얘기를 안 하던 지인들한테 연락이 막 쏟아지고 근데 딱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처럼 이재명 대표님이 신속하게 라방을 켜셨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바로 국회로 가시고 또 와달라고 하셔서 저도 집이 바로 그 근처여가지고 바로 택시를 잡고 갈래 했거든요. 근데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택시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는데 그 앞에 이제 막 술 취한 분들이 또 계실 거 아니에요. 이 느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진짜 방금 말씀 주셨듯이 그 6시간 안에 우리가 그렇게 진압을 못했다면 그럼 그분들은 전혀 이게 와닿지 않을 거 아닙니까? 술 취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집에 갔는데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너무 심장이 떨리고 이게 그 책 속에서 보던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그때 막 손이 덜덜 떨리는 거예요. 예. 와 이게 말이 되나? 아니 근데 저도 그날 일화를 좀 말씀드리면 그날 헬기를 제가 눈앞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헬기가 굉장히 낮게 날더라고요. 뭐 지금 와서 보면 이제 군인들을 갖다가 이제 국회 예. 운동장으로 이제 착륙을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헬기 소리를 들으니까요. 약간 이게 좀 과도하게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또 현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뭐 헬기에서도 뭐 사격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저는 제일 먼저 들었었고. 기총소사라고 하죠. 예, 뭐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뭐 안 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두 번째는 완전 무장한 특전사 부대를 그 여의도 길바닥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딱 그 이제 국회 안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 포위를 하더라고요. 국회 자체를. 그 앞에는 이제 경찰이 있었고요. 근데 완전 군장한 군인을 실제 현장에서 목격을 하니까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저도 막 진짜 손이 떨리는 상황에 근데 우리가 뭐 이게 무섭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니까 더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리고 제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무서웠지만 딱 하나였습니다. 이거 만약에 군인들이 진압해서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는 의결을 방해할 거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무조건 국회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해서 죽더라도 저 안에 들어가서 군인들 총을 뺏는 한이 있더라도 저기가 싸워야겠다 이 생각이 본능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찰과 대치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담까지 넘어가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그날 생각하면 너무 좀 끔찍합니다. 정말로. 실제로 그 버스랑 이제 차 한 대가 그 국회 앞에 아마 비슷한 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니까 이제 대테러가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살다 대테러 실제로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 가리키면서 야 실탄 이거 박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와 그 차를 시민들이 둘러쌌거든요. 그래서 막 안에 막 카메라 비추고 막 기자들도 촬영하고 하는데 저도 막 찍었어요. 찍으면서도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또 있다 보니까 경찰들이 와서 시민들을 이렇게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빠져야 된다. 그러면서 경찰하고 일종의 이런 좀 대치 상황도 벌어졌고 그런 사태를 또 자꾸 자극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야 경찰 공격하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다행히 이제 성숙한 시민들이 그런 건 안 된다라고 제지를 했는데 그 약간 일부러 어그로를 끌려고 온 사람들 같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경찰도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안에 뭐냐 그러니까 막 째려보면서 조롱을 하고 그래서 당신 소속 어디냐. 그 옆에 있는 그 체증을 하는. 그러니까 저도 의경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너무 잘 알아서 당신들 자극하려는 거 아니다. 근데 이거 안에 뭐가 있는지 이 차가 왜 여기 와 있는지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니까 옆에서 체증하던 사람이 조롱을 하고 그래서 당신 이름 뭐냐고 그때 적어놨거든요. 뭐 지금 그걸 뭐 까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좀 볼 생각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날 화요일 밤 10시 반이었잖아요. 계엄을 선포한 게 우리가 그날 화요일 날 딥블루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저는 그날 아침에 정치 1번지도 하고 딥블루도 하고 좀 피곤해 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쉬려고 하는데 누가 계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얼른 TV를 틀었는데 YTN에서 뭐 윤석열이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맨 먼저 저한테 엄습해 왔던 것은 공포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김정일 총탄에 사망했을 때 그때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됐지요. 그때는 이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북한에 뭐 그때 뭐 도발하겠습니까만은 아무튼 국가원수의 시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계엄이 됐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전두환이가 12.12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5.18이 일어난 거지요. 그때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반헌법적인 것 이런 것 안 된다. 빨리 전두환은 물러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오히려 이용해서 제압하고 위혈 사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집권을 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때 광주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헬기 소리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헬기를 참 많이 탔어요. 이제 KBS 기자로 있으면서 헬기 취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제가 그 사실은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기 생방송 최장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헬기에서 오랜 시간 생방송을 한 게 있는데 혹시 서해페리오 침몰 사고라고 기억나십니까? 전북 부안 위도에서 이렇게 서해페리호가 침몰하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선체를 인양하는 것을 이제 헬기에서 방송을 하는 거였어요. 일요일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인양을 하다가 그게 이제 그냥 배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바닷물이 가득 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무게가 아니죠. 끌어올리다가 한번 끊어져 버렸어요. 크레인이. 그래가지고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또 끌어올리는 바람에 하늘에서 9시간을 떠 있었어요. 물론 중간에 잠깐 내려서 기름 넣고 우리는 또 급한 일 해결하고 다시 했는데 제가 한 번은 기니스 쪽에 내가 이 헬기 생방송 9시간 한 기록이 있는데 이게 기니스북 되느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좋아하는 기네스 한번 해볼까 하다가 또 그거 기네스 하는데 또 복잡하고 자료도 많이 하고 또 뭐 비용도 요구하고 그래서 됐다 안 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헬기를 많이 탔는데도 헬기 소리를 들으면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기억 속에 박제된다고 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헬기를 많이 탔어도 예. 하늘에서 두두두두두 날아가는 헬기 소리와 그 헬기를 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억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여의도 네. 상공에 헬기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데 너무 몸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딱 그 물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떤 머릿속에 각인이 된 그 기억이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광주에서는 실제로 헬기 기총소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일 빌딩에 헬기 기총소사한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망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만약에 계엄이 제대로 실시가 돼서 됐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일주일이 지난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딥블루에서 만날 수도 없고 지금 백운기 정어리 TV는 분명히 채널도 닫혔을 거고 저도 아마 끌려갔을지도 모르고 제가 생각하기에 황희리 이사님은 몰라도 신영희 변호사는 진작 지금 과천 쪽에 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뭐 그러니까 정말 생각해 보면 끔찍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저도 헬기를 눈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도심에서 보니까 정말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하여튼 저는 그날 경찰과 대치를 하면서 딱 하나였습니다. 일단은 의원들을 안으로 넣어야 되겠다. 근데 의원들이 그날 와서 못 들어갔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발걸음을 돌리면서 또 담을 넘어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사후에 들었는데 하여튼 경찰하고 대치하면서 제가 지금은 이제 목이 많이 좀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그날은 그 의경이 아니라 요즘 의경 폐지됐으니까 네. 경찰들하고 대치를 하면서 하여튼 상당히 그날은 정말 급박하게 좀 돌아갔던 게 지금은 제 생각에 좀 남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가장 그 국민 생활에 변화가 오는 게 영장 없이 체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체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 구금하고 또 뭐 온갖 고문도 자행하고 그렇게 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기본권이 막 제한이 되는 겁니다. 뭐요? 국회의원까지도 해버리는 뭐 그런 게 계엄 포고령인데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 이 사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정말 독재를 꿈꿨구나. 저자는 독재자고 예. 실제 독재를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친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대역죄인인 거고요.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막았기에 망정이지 그날 만약에 시위대들이 그걸 못 막았다면 몸으로 못 막았다면은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의원부터 언론인 뭐 순차대로 잡혀가가지고 모든 기본권 다 제한되고 지금 이 나라는 윤석열 왕국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대역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윤석열이라는 자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편하게 저렇게 지금 집무실이든 집이든 어디든 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요 윤석열이 무엇 때문에 계엄을 일으켰는가 이제 뭐 구속하고 수사한 다음에 차분차분히 다 조사해서 나오겠지만 저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윤석열 자신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박정훈 대령 관련 네.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정당하게 수사하고 그걸 정당하게 발표하려고 하는데 그걸 본인이 막아가지고 지금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닥칠 위험 이거 지금 막아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건희 지금 이제 특검법 통과가 곧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왜 그랬습니까? 윤석열 이자가 한동훈이를 계속 지금 쫓아내려고 하다가 지금 사이가 틀어지면서 에이씨 그럼 우리 김건희 특검법 통과해버려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죄와 마누라의 그런 온갖 못된 짓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막 뒤집어 버리려고 했던지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전말을 양심 고백했다고 밝혔어요. 아마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전부 3차례 받았다는 겁니다. 3차례 왔다는 겁니다. 윤석열한테. 그런데 2번째 통화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에 3번째 전화는 안 받아버렸다라는 것이 지금 양심 고백의 주된 내용인데
두 번째 통화에서 도대체 뭐가 충격적이라서 세 번째 전화를 안 받은 거냐? 지금 이제 나오겠지만 일단 두 번째 내용은 만약에 반항하거나 또 제대로 뭐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포해도 좋다. 국회의원들과 시위하는 국민들이 저항하면 발포 명령을 내려라. 이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윤석열이가 도대체 어디까지 미쳐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방금 나온 속보를 저도 보면서 참 정말 보면서도 믿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갑자기 계엄을 선포해서 독재로 가려고 했던 것도 너무나도 충격적이지만은 그 과정 속에 지금 공수부대를 통해 가지고 국회에 진입을 하고 또 수방사를 동원하고 뭐 방첩사가 다 동원이 되고 심지어 국민을 향해서 발포까지 계획을 했다라는 게 이거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요. 윤석열은 사형입니다. 사형이죠. 네. 사형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사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하는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고 하는데 윤석열만큼은 전 예외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대국민 반역을 꾀했구나. 이 자가 미쳐도 한참 미쳤고 국민을 향해서 총칼로 짓밟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발포를 하려고 했구나. 라는 부분 이거는 저는 반드시 지금 곽종군 특별사령관의 주리를 틀어서라도 이거는 확실히 진술을 좀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 김현태 그 707 특임단장하고 박범계 의원이 같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그래서 양심 고백을 곧 한다고 하니까 이게 예. 지금 이것만 다들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내란의 짐이라 불리는 저 당 같지도 않은 당도 오늘 뭐 이상한 소리도 계속 쏟아냈잖아요. 근데 예. 사실 이게 아예 의미가 없어졌죠. 뭐 무슨 하야가 어쩌고 뭐 조기 질서 있는 퇴진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셨듯이 사형감이고요. 사형이죠. 거기에 동조한 놈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전두환 노태우 같은 경우에는 쿠데타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집권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발포 명령을 들었다. 발포 명령을 내리도록 지시를 들었다. 이걸 고백을 한다면 이건 정말 완전히 국면이 바뀌는 거가 되겠죠. 아니 국면이 완전히 바뀌고요. 저 전날 계엄을 발동했을 때 저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럼 저를 향해서도 발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같이 있었던 그때 우리 시민분들 많이 모이셨었는데 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서 국민의 군인이 되어야 할 때 국민의 군대가 총칼을 집어들고 발포까지 한다? 그래서 5.18 때도 국민을 향해서 이 군대가 발포를 했기 때문에 정말 죽어서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꿈꾸면서 아마 그 방첩사령관도 뭐 전두환 사진을 걸어놨다라고 하는데 이 자들이 정말 50, 30, 3공화국, 5공화국을 꿈꿨던 자들이라는 것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무질서를 일으킨 국가 대반역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엄호하면서 질서 운운하는 퇴진? 질서 있는 퇴진? 아니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질서 있게 나가라면 강도가 질서 있게 아니 조용히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무질서를 바로잡는 유일한 길은 지금 당장 윤석열을 전 체포하고 저는 거기에 응분의 책임 반드시 좀 물려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체포해야죠. 즉각 체포해야죠. 지금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미친 자가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본인은 지금도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국군 통수권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군이 듣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저는 그 부분도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대통령이라는 자도 지금 미쳐 있지만 군 안에도 미친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 이걸 기화로 해서 야 우리가 한번 대통령 뜻이 그러니 우리도 한번 쿠데타해서 좋은 자기들이 한번 누려보자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소수라도. 그럼 그런 자들을 동원해서라도 충분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때문에 이거는 강도의 비유에도 너무 약하고요. 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조폭을 다 합쳐놔도 설명이 안 되는 내란범입니다. 내란 반란 네. 수괴예요. 근데 반란 수괴에게 지금도 군 통수권을 준다? 이런 나라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지금 정상화해야 됩니다. 아침에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정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들이 핵심적인 위치에서 이런 내란을 꾸몄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이름이 나오는데 정진팔 합참의 부의장. 이 자가 아주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합참의장은 해군 출신이죠. 예. 네. 그러니까 뭐 개념 없는 놈이라고 쪄빼. 그리고 합참 부의장인데 이 자가 또 상당히 또 주목받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지금 합참에서는 그 김명수 의장 뭐 재빼 이거는 뭐 부인을 또 한 상황이지만 상황이 굉장히 구체적인 제보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 지금 터져 나오는 정황들을 보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전부 다 뭐 발포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뭐 정치인이든 시민이든 다 그냥 눈에 거슬리면 죽이겠다는 지금 얘기를 했다고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다른 얘기 자체가 지금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보고요. 특히 지금 워낙 혼란스러운 막 속보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물론 뭐 검찰도 본인들 살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뭐 검찰에서 또 어떤 장난질을 꾸미고 있는지 김용현 씨가 저렇게 자기가 새벽에 가가지고 그 제대로 조사 같지도 않은 조사를 받았을 거고 그러면서 말에 맞춰서 그걸로 엮어서 윤석열을 대충 퉁쳐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검찰 특수본발 지금 기사는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속보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혼란스럽지만 어쨌든 뭐 국수본이라든지 앞으로 뭐 특검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여기에 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이 최근에 변호사를 지금 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김건희도 지금 변호사 접촉하는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최지우와 사건 수임을 논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최지우 이자는 어떤 자입니까? 최지우가 김건희의 법률 대리인이다 해가지고 한동안도 그 디올백 뇌물수수 사건에서 뭐 방송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뇌물에 관한 범죄를 두둔하면서 저자가 과연 변호사가 맞느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아주 엉뚱한 법 해석을 해가지고 여론을 또 선동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마 최지우 같은 자 아니면은 변호해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법률적인 대응한다고 하는 거는 뭐 국민의 기본권이니까 뭐 제가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는데 결과적으로 아마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저는 역대 그 어떠한 법보다도 저는 가장 엄정하고 무겁게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왜냐면 이 자들이요. 너무나도 지금 대한민국에 미친 해악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뭐 범죄도 지금 뭐 손으로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이 부분은 절대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저는 이 국면이 넘어가지면 반드시 이 자들에게는 나라를 망친 죄를 저는 엄정하게 물어서 역사에 저는 반드시 남겨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지우 변호사 이자는 어떤 자냐면요. 김건희가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 조사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출장 조사. 야, 일리 들어와 해가지고 핸드폰 내놔. 그렇게 했을 때 왜 핸드폰 검사들 거 뺏었냐? 그러니까 폭발 위험이 있어서 뭐 좀 검사들이 휴대전화에 폭탄을 숨겨와가지고 김건희를 암살할까봐 그렇게 얘기를 했던 자입니다. 이런 자 변호사 잘 쓰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때 최지우 변호사라고 하는 자가 했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고 대통령 경호처에서 가서 그렇죠. 예, 모든 걸 갖다 다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안전구역도 확보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보안 유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3의 장소를 선택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뭐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고. 핸드폰은 무선 조작으로 폭발이 가능하게 조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이 새는 경우엔 거기에 폭탄물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갖다 대면할 때는 당연히 핸드폰을 갖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저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게 변호사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사의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를 피의자로 적시해서 김건희의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해서 우리가 범죄 혐의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역으로 수사를 하러 간 검사들이 경호를 이유로 지금 뭐 저 최지우라는 자가 완전히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핸드폰을 검사 걸 뺏는단 말입니다. 아니 그런 논리대로 하면은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럼 핸드폰을 다 뺏어야죠. 자기들은 자기 핸드폰
서로 조작해주지 않습니까? 막 윤석열 대통령 폰을 김건희가 대신 조작도 하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건 경호라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궤변에 불과하고 저런 식으로 수사를 회피한다? 경호, 보안을 들어가지고 본인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버르장머리 나쁘게 든 것이 이 내란까지 오게 된 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때 끊어냈었으면은 여기까지 안 왔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미친놈을 미친 자가 변호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죠. 네, 그거는 그 결말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앞에 뭐 변호사님 말씀 주셨듯이 실제로 이 상황까지 오지 않게 만들려고 하면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 근데 이제 또 제정신인 사람들은 초창기에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쫓겨나든 자기 발로 나가든, 그럼 이제 정치라도 역할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 정치인들도 죄다 그 아까 뭐 미친 자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나마 이걸 털 수 있었던 기회가 바로 지난주에 그 토요일, 그때 그 결단을 내리는 건데 이상한 결단을 내려갖고 자기들끼리 그냥 숨어버리죠.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또 갇혔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뭐 각 지역의 사무실 난리가 났잖아요. 근조항 가고 막 계란 날라오고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뭐 이런 와중에도 몇몇은 자기만 또 생각하는 워딩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결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자기들끼리 그렇게 미쳐 있다가 골로 가는 거죠, 다 같이. 지금 내란죄 이 수사를 검찰, 공수처, 국수본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영장을 청구하니까 법원에서 중복 가능성이 있다고 기각하는 일이 벌어지지를 않나. 서로 지금 이번 기회에 뭔가 좀 튀어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다 각자 속내가 다르죠. 검찰 수사는 근데 당장 손떼게 해야 됩니다. 지금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이 이번 내란 음모와 내란 실행과 관련해서 전부 김용현이가 주도했고 윤석열이는 별로 개입 안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질문도 다 김용현이가 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 신은규 대표님. 지금 윤석열이가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다 드러나오는데 검찰 이 자식들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근데 그게 이제 검찰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제는 해체 수준까지 가게 된 그런 행동들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도 뭐 지금은 많이 좀 수면 아래 가라앉았습니다마는 이 공천장사한 부분, 국민의힘 공천 개입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윤석열의 육성까지 나왔는데 거기까지 수사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잠시 중단돼 있습니다만은 이 내란 사건도 마찬가지죠. 윤석열이라고 하는 몸통 내란 수괴가 사령관들한테 직접 전화까지 돌려가지고 군의 이동 위치까지 확인한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 이건 사실상 전원도 아니고요. 그 당사자들의 증언입니다. 자백이고 자수입니다. 자백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워딩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검찰이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든 윤석열을 보호하겠다. 자신들 그 사냥개의 수장을 어떻게든 보호하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 그게 먹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 이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되고 지금도 검찰이 스멀스멀 권한은 없으면서 내란죄를 가져가기 위한 조직 팽창의 원리를 쓰고 있는데 저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검사들은 법을 좀 지키십시오. 네, 검사들은 법을 좀 지켜야 되고 이 사건은 경찰이 중심이 돼서 공수처와 협조 체계를 이룩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상설특검이 통과가 됐는데 전 특검에 의해서 저는 명확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설특검이 설치가 되면 검찰 것 다 이렇게 가져와서 할 수는 있습니까? 모든 수사를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상설특검은 야당 추천 특검보다는 좀 특검의 선명성이 좀 약할 수는 있고요. 규모가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번 상설특검을 하고 일반특검법을 개별법으로 또 통과를 시키면서 상설특검이 하던 거를 일반특검으로 갖고 온다는 이런 조항도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일반 메모드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 최순실을 수사했던 것보다 한 배는 많아야 될 겁니다. 전 그런 강력한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특검 통과되면 그때는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없을 거니까 거부권 행사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는 없겠죠. 어떤 자가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지금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거부권은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 그러니까 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 수준에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권한 대행 체제가 되면 그때부터는 거부권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대행의 그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 가운데
예를 들면 고유권한, 사면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우리 민법으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대리인들이 보통 관리 권한이 이제 유지 보수 관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리행위라고 하는데 관리까지는 돼요. 근데 그걸 대리인이 처분을 할 때는 또 다른 수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뭐 수백 가지인데 그 중에서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는 건 현상 유지 관리. 성실하게. 그렇죠. 관리. 그러니까 틈이 나면 안 되니까 예. 틈 있는 것만 막는 것만 할 수 있지 사면권, 거부권 이런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권한 대행의 범위에 애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상식적인 말씀인데 저 워낙 미친 놈들이어갖고 뭔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다 아니 생각이 그거 듭니다. 쓰면은 바로 탄핵이죠. 뭐 안덕수도 바로 탄핵이.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앞에 말씀 다 공감하고 두 가지 우려하고 있는 게 하나가 이제 그 박세현이라는 특수본부장. 예. 지금 그 한동훈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드러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저것도 쳐내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박세현이랑 한동훈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친하고 한동훈 장인 진영구 요 둘의 관계도 대검에서 각각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다. 뭐 굉장히 술도 많이 마시면서 가까웠다는 얘기가 나와서 더더욱 이 관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집단 안에선 일단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면 자기들 죽는 거 아니까 일단은 윤석열은 쳐내더라도 한동훈 쪽으로 어떻게 붙어가지고 이런 장난질을 친다는 우려를 충분히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그 홍장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지금 전 1차장이죠, 국정원. 그 사람이 지금 원래 윤석열의 최측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이 이거 이참에 기회에 다 싹 쓸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서민위에서도 고발에 들어가고요. 그 지난 7일에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사건 배당되고 소환 날짜까지 나옵니다. 근데 국정원의 얘기를 그대로 서민위에서 갖다 쓴 거예요. 한마디로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게 없이 그냥 기사에 나온 것 정도만 증거로 첨부했다는 겁니다. 근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검찰에서 홍장원의 신병을 어떻게든 확보하려 하겠죠. 실제 우려되는 건 내란에 대해서랑 완전 별개로 지금 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별건으로 해가지고 맨날 사람 잡아넣는 거 저들이 맨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홍장원을 어떻게 주리를 틀든 회유를 하든 뭔 방식을 써서라도 이거 말 바뀌게 만들겠다. 그런 사람들 지금 주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래서 경찰, 국수본이나 특검 쪽으로 그쪽으로 가게 해야 된다 생각 듭니다. 근데 홍장원이 체포 명단 뭐 이렇게 불러주는 거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홍장원이 그러면 그런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배신을 때렸다고 봐야 됩니까? 배신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자기는 살아야겠다. 아하. 지금 이건 죽는 길이니까요. 예. 죽고 싶지는 않다. 왜냐면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뭐 지금 이렇게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가까웠다고 알고 있거든요. 상상 이상의 짓들도 많이 했다고는 알고 있는데 가까우니까 윤석열이 교통한테 안 하고 홍장원한테 그쵸. 전화해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조차도 이건 아니다 한 상황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너도 그럼 죽어라. 지금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또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검찰은 그래서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요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검찰의 김용현에 대한 영장 청구가 혹시 만에 하나 기각이 될 걸 대비를 해서 공수처가 김용현 영장을 또 한 번 지금 청구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에서 이상한 짓을 해서 막 영장이 기각이 나와도 부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바로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는 조금 불식이 되지 않았나. 근데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을 갖고 있고 보안 쪽으로 공수처가 갖고 있는데 이 두 기관이 열심히 안 하면요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검찰 개혁과 맞물려서 이제 검찰은 해체 수순으로 가는 건데 거기서 공수처와 경찰이 맡은 바 소임을 잘 하면 전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한동훈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당장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가 헷가닥 돈 걸로 보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을 제가 묘사할 때 모자른 탐욕자라고 제가 말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자라요.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뭐 비하하려고 모자라다는 게 아니라 하는 행동마다 안 되는 것만 어떻게 이렇게 골라서 잘 선택하고 있고 거기다가 탐욕이 아주 대단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아주 커가지고 지금 상황도 보시면요. 윤석열의 내란 수괴, 내란 범죄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국민들은 그 내란 범죄 때문에 불안해서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인데 이 상황에서 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기보다는 아니 어떻게 그 권력, 알량한 권력 종이 그 고기 덩어리 같은 거를 지금 우리가 해먹어야겠다라는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모자란 탐욕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한동훈은 이미 그의 리더십이 다 증명이 됐고요. 지금도 이 권력에 대해서 알량한 그 욕심을 내면서 당 내에서부터도 비토 여론이 너무 커가지고 윤석열 감옥 간 다음 두 번째로 따라갈 사람은 저는 거의 한동훈 아니겠는가. 저는 한동훈도 뭐 이 정권 끝나고서는 무사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한동훈이 세 번째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추경호.
아, 추경호 훨씬 더 그죠. 이건 직접 예. 관계니까. 네. 한동훈은 명태균이가 이렇게 지금 전부했을 때도 직접 현장에 있지 않아가지고 다행히 한 발짝 빠져나가 있었고 이번에도 체포 명단에 들어 있어가지고 지금 마치 피해자처럼 그렇게 지금 보였는데 따지고 보면 다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 한동훈이 댓글팀도 지금 수사 대상 남아 있고요. 또 지금 여론 조작 사건도 또 게시판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검찰 시절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아직 안 파봐서 그래요. 그동안 검찰이 그 윤석열 한동훈을 비호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동훈도 아마 좀 깝깝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내란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차례대로 이제 수순대로 저는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어줍지 않게 이 검찰 권력하고 우리가 또 한 번 타협을 하면은 더 큰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 이번에는 뿌리를 좀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원래 본 사람 자체가 되게 쫄보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리더십이 없잖아요. 일단 뭐 그게 여러 가지 리더십은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고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완전히 부재하다 보니까 다 그 정치인들 컨트롤도 못 하고 있고 세 번째 방금 말씀 주셨듯이 실제로 본인이 얽혀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그 윤석열 그 둘이서 뭐 만나고 왔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안 그래도 사람들이 우려를 했던 게 뭡니까? 그 두 사람이 똥통에서 워낙 같이 굴러온 게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뭔가가 잡혀 있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협박을 당했든 아니면 뭐 그거 가지고 또 다른 또 앞에서 먹음직스러운 어떤 사탕을 흔들었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그 둘이 타협을 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지금 보여지는 모습을 보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보는 게 맞다 봅니다. 국회에서 이제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찬성이 210표거든요. 표결에 참여를 하자고 했기는 했는데 혹시 이 210표의 의미가 이번 토요일에 있을 탄핵안 표결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고 예. 봅니다. 지금 이 내란 특검에 관한 상설 특검 의결인데 뭐 법률적으로는 이건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제가 아까 본 속보로는 22명이 지금 소위 말해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거든요. 18표라고 나오기도 하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뭐 지금 어쨌든 찬성이 21표인데 예. 예를 들어서 야당을 다 합쳤을 때 국민의힘 숫자는 18 근데 이렇게 제가 볼 수 받은 있습니다. 속보로는 22명 찬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더 뭐 18명에서 하여튼 22명으로 그러니까 이거 사람은 좀 세봐야 될 것 같은데 그 20명 정도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물론 이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까지 동의하겠다라는 건 안건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미 저는 뚝이 무너졌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네. 오늘 아침에 울산의 김상욱 의원이라는 네. 이제 분이 있어요. 이자가 그 지난 토요일에는 울면서 그날은 뭐 뒤늦게 표결하러 와서 저도 뭐 잘했다 이게 평가를 해줬는데 부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갑자기 감동의 눈물이 쏙 들어간 아주 그 촌극을 연출했는데 오늘은 좀 정신을 차렸는지 뭐 보수의 가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탄핵을 자기는 하겠다. 그래서 제가 뭐 흥묘백묘론에 의해서 뭐 김상욱까지도 지금은 갖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뭐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는 합니다만은 제2, 제3의 김상욱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당내 소장파라고 알려져 있던 김재섭 의원이라고 있는데 이 김재섭 의원이 지금 엄청난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아마 동료 의원들이 아 나도 저렇게 김재섭처럼 두드러 맞을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 그러니까 김상욱이 뒤에서 밀고 김재섭 같은 그 정치인이 저렇게 국민들한테 혼나는 모습들이 앞에서는 더 이렇게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추동력이 돼가지고 전 이번에는 지금 한 20표 정도 그렇다면 그 안에서 8명 정도는 충분히 가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전 탄핵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렇게 되면 이 시그널이 수사기관을 또 움직이게 합니다. 수사기관들이 오히려 더 용기와 힘을 얻어서 또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힘을 더 기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또 오늘 특검 발의 특검안 통과시키면서 또 하나 윤석열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찬성이 191명밖에 안 돼요. 네. 반대가 94, 기권 셋.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에 이 완전히 이 문제 있는 자들 윤상현과 이런 애들은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빨리 정신을 좀 차리게 해줘야 되는데.
그 방금 말씀 주신 기권 3명에 예. 한 명이 한지아고요. 예. 두 번째가 김용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김재섭입니다. 3명이. 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본인 논란되니까 윤상현 의원의 일방적인 얘기를 갖다가 기사화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자기 가족들 악플 받아서 인스타, SNS 닫았다고 하고 국민들은 진짜 죽을 지경 실제로 그리고 죽음의 위험에 노출이 돼 있었고요. 지금도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경제 문제 때문에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이 와중에 자기 신상만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신속 체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권을 날린다? 이거 끝난 거죠. 뭐 저거는 정치를 어떻게 계속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를 이제 사실은 김종인 퀴즈로 알려져 있거든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한테 정치를 너무 잘못 배웠구나. 김종인의 민낯이 다 드러나서 사실은 명태균하고 좀 놀아났다라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김재섭 의원이 몸도 건강하고 저는 정신도 건강하고 정치도 좀 건강하게 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저는 기대하셨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미지를 그렇게 본인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 자업자득이라고 보기 때문에 글쎄요. 저렇게 앞으로도 정치를 이어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국민들께서 김재섭 의원은 괘씸죄? 이게 훨씬 더 저는 그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너무 많은 기대를 받게끔 본인이 행동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 안 하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순장을 해버리고 있는데 아니 저분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그랬는데 왜 결과는 배현진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이제 2배, 3배의 그 위선에 대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웃긴 게 또 배현진 의원은 표결 그냥 참여한다고. 그러니까요. 찬성이 아니고. 그게 또 속보로 전해지고 이게 너무 막장스러운 상황인 거죠. 특히 김재섭 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앞에 쭉 말씀 주셨듯이 이 와중에 자기의 그 신상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 그 목요일에도 김재섭 사무실에 또 2차적으로 또 간다고 합니다. 그땐 또 매일 가야 됩니다. 매일. 매일 가야 돼요. 매일 가야 돼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갈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참 정신이 좀 똑바로 박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완전히 윤상현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목소리가 안 들립니까? 나는 그 5명이 나와서 얘기할 때 어느 정도 일말의 기대를 가졌었는데 지금 하는 것 보면은 이건 완전히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한테 어떤 정치 배웠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 김종인 키즈들이라는 이 정치인들, 뭐 사실상 뭐 김재섭, 천하람, 이준석 다 이 부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들이 정치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앞서서는 사실 이슈로는 명태균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아마 건 이제 나중에 더 다뤄줘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김재섭 의원을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참 정치를 너무 올바르지 않게 한다. 결국에는 그동안에 말은 뻔지르르하게 했지만은 이게 위기 순간에 그 사람의 진정성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드러나는 모습은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었던 내란범을 옹호하는 내란 수괴의 편을 드는 이 모습은 저 김재섭 의원이 무슨 근거로 이제 정치를 더 합니까? 저기 뭐 준비된 젊음. 그럼 준비된 젊음이 내란 수괴와 한 배를 타는 겁니까? 확실한 변화가 내란 수괴범하고 짝짝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혼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사람. 저 젊은 정치인을 젊은 층이 좀 찍어줬을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 앞에서 매일같이 토요일, 일요일뿐만 아니라 평일인 어제도 국회 앞에 수많은 지금 군중들이 모여서 윤석열 탄핵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데 특이한 게요. 지금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지난 9일 날 우리 정어리 PD가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그때 화면을 보면 참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번 보시죠. 또 국민의힘 당사까지 규탄 행진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어제는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인데도 저녁에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국회 앞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정은희 PD가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했는데 중간에 보면은 어떤 음악이 들렸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국민체조입니다. 국민체조 음악에 맞춰서 저렇게 체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또 요즘에 아파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또 아파트 그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춤도 추고 또 삐끼삐끼 춤도 추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국의 BBC 기자가 엄청나게 놀랐나 봐요. 이건 뭐 축제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만약에 저는 저걸 보면서 가슴 한편으로 뭉클하면서 한편으로 쩌릿했어요. 정말 저렇게 윤석열을 끌어내려야겠다는 한 마음으로 축제처럼 즐기는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자가 시도했던 비상계엄이 제대로 돼가지고 내란이 지금 성공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가슴 한편이 쩌릿해요. 그런데 그 또 한 가지 12월 5일인가요? 아니죠. 7일인가요? 토요일 날?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 날 집회 그때는 100만이 넘는 인파가 국회 앞에 모였지요. 탄핵안 표결 불성립돼 가지고 정말 실망하고 좌절했을 텐데도 그 많은 군중이 질서정연하게 퇴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여의도 국회 앞에 쓰레기 하나 없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습니다. 왜? 끝나고 다 쓰레기를 치워갔어요. 이게 바로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그것도. 오늘도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국회 앞에 모여 있는데 제가 국회 앞에 이렇게 싹 돌아왔다 보면서 찻집에 들어갔는데요. 찻집에 이렇게 뭐 상자를 하나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참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겁니다. 한 찻집인데요. 한쪽에 마스크, 핫팩, 귤, 사탕 이렇게 놓고서 오늘 그대를 따뜻하게 해드리리라. 오시는 분들 핫팩, 무릎 담요 필요하신 분 챙겨가세요. 아이고. 이렇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회 앞에 있는 커피숍 또 식당 이런 데는 와가지고 선결제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네. 뭐 얼마 딱 끊어가면서 커피 100잔 오는 대로 그냥 드리세요. 이렇게 해서 딱딱딱 써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성결제 문화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뭐 김치찌개라든지 뭐 배고픈 분들 등등 이런 게 있어서 또 이거를 파고드는 약간 일베 그 쓰레기류들이 항상 있잖아요. 와서 그걸 또 조롱하면서 내가 먹었다고 인증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이제 이거를 문화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좀 말씀 주셨듯이 사실 저희 세대에서 되게 반가웠던 게 막 그 에스파 막 유명 아이돌들 노래 막 위플래시 노래 나오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이 응원봉이라는 것도 사실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냥 뭐 방구석에 썩혀둔 거 하나 갖고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소중하게 지금 이렇게 화면에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되게 알록달록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의 그 응원하는 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막 이렇게 몇 중으로 덮어놓고 이렇게 보관하던 걸 꺼내온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그 에픽하이에 그 박규봉이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또 지금 되게 화제가 돼서 저도 하나 샀는데 그걸로 그 나중에 혹시 이게 화면 나오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류를 해버린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깃발 참신한 깃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뭐 내향인들 모여라. 또 이게 젊은 남자들이 왜 안 보이냐 하지만 실제로 이 게임 쪽에 게임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내향인들 모이고 막 이렇게 취향껏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토요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나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끼리 같이 힘을 나누고 불안해서 집에서 게임도 못하겠다고 이렇게 나오신 방구석 게임 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재치 있는 네, 맞습니다. 깃발이 많은지 몰라요. 마감하기도 급한데 우리나라 정상 영업합니다. 네. 아주 또 뭐 한번 좀 지나간 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다음 주 시험이 전국 휴학생연합회 복학전에 탄핵하라. 아이고. 실제로 저런 연합회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하나의 문화처럼 예. 재밌게 하는 거죠. 일종의 이게 집에 누워 있기 하나. 밈인데 아까 그 우리 그 나라 정상 영업합니다. 저게 원래 우리 식당 정상 영업한다고 네, 되게 네. 상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저 노쇠한 저 내란 공조범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정서입니다. 이거를 저렇게 막 그 무기로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소망맘님 이겁니다. 박규범 구속. 여기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 에픽하이에. 그렇군요. 네. 예. 또 뭐 탄핵 와이퍼도 등장을 했던데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실을 윤석열 대가리를 찍는 거예요. 탄핵. 참 기발합니다. 네. 예. 계속 찍어주세요. 예. 좀 더 센 걸로 해주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시위를 하니까 저렇게 또 즐겁게 볼 수도 있는데 빨리 정말 우리 청년들이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와야죠. 제가 아까 집회에 참석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시민의식을 얘기했는데 소망맘님 화장실도 청소했어요. 넣었다 뺐다님 깨어있는 민주시민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합니다. 글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정충계님 박근혜는 촛불에 무너졌는데 성렬이는 응원봉에 무너질 것 같아요. 하늘을 찌르는 함성은 승리. 진실님 눈물 난다. 김은숙님 K집회. 락님 감동 눈물 나요. 박지영님 따뜻하다. 락님이요. 재미있는 게 수족냉증 연합회도 있었다고. 아니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참 사회학적으로 두 가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제가 느꼈는데 첫 번째는 시민주권의 회복이라고 제가 아마 우리 뒷불로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이번이야말로 완성형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완성형 탄핵에 맞는 키가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진 겁니다. 근데 저게 그동안에는 광화문이나 시청 쪽에서 주로 시위가 있다가 이제는 여의도에 상륙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민주권을 가진 우리 주권자들이 여의도에 상륙했다라는 게 저는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네.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박근혜 탄핵 때는 촛불을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다 같은 무기를 쓴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응원봉들을 각자 다채롭게 무지개처럼 내지는 다채롭게 다양하게 오는데 전 저게 우리 사회의 지금 다원화를 상징하는 거 아닌가. 너무 다양하고 저 알록달록 색깔도 다르지만 너무나도 조화롭게 느껴지거든요. 저게 우리 민주주의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이고 민주주의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구나. 우리의 나아갈 저는 좌표를 보였다라고 의미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요. 개인적인 두 가지는 저는 저 젊은이들이 어제 나와서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데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예. 날은 춥지만 막 신나는 노래도 틀었다가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서 그 진행자가 우 한번 하자는 거예요. 네. 다 같이 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저도 가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제가 방송이 있어가지고 같이는 못 갔습니다만은 단체로 우 하니까 좀 당사가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걸 보면서 재미와 놀이까지 이게 섞이면서 전 이제 승리의 자신감을 저도 얻게 되었고요. 7바퀴 돌고 우하면 무너지는데. 그러니까요. 열이고서 무너뜨리듯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는 저 세대들에게 주목합니다. 지금 저분들이 굉장히 젊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겪었던 세 가지 사건 아주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세월호 사건. 그다음에 이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학 생활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모여본 적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겨우 한 번 모였는데 이태원 참사로 너무나도 많은 자기 친구들 동시대에 있는 세대를 잃어버린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분들에게는 정말 우리 사회가 글쎄요 한 30살 이상 된다라고 하면요 다 저분들한테는 진짜 미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안함을 가지고 제가 더 앞으로도 전면에 나서고 더 위험한 일이 있으면 제가 더 나서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각오를 좀 미안함을 통해서 좀 다지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달라진 시위 문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되게 울컥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해외에서 부러워할 만하다. 그리고 이 현장에 저희들도 다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가 너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드라마 영화가 나올지도 너무 보여서 이제 좀 뭉클합니다. 노래 듣다 보면 되게 슬플 때도 많은데 뭐 탄핵이 답이다. 그 캐롤에 이제 해가지고 네, 백자TV에서 해주시잖아요. 참 대단하죠. 기가 막혀요. 되게 재밌고 유쾌한데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면서 특히 그 다시 만난 세계, 그 저희 소녀시대 그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노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은 약간 옛날로 치면 이제 아침 이슬 같은 예. 상징성을 가진 노래가 됐기 때문에 이 세대의 결합,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윤석열이 이상한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실제로 촛불과 응원봉이 만났다는 게 이제 그 상징을 보여주는 거고, 결국에는 전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젊은 친구들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때. 세월호 그 때. 생각하면 너무 슬픈데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렇게 막 그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얘기하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 명령해도 우린 듣지 않는다. 결국 이거는 총구를 다시 들이민다 해도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저런 걸로는 막을 수가 없는 열기입니다, 이건. 그리고 저는 정치권이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느끼는 게요. 저는 아까 시민주권이 여의도에 상륙했다라고 제가 사회학적으로 분석은 했는데 너무 의미가 크고요. 더 중요한 건 그동안 젊은 세대들은 정치에 관심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불모지로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냥 표만 필요할 때 아주 엉망인 정치 해가지고 니들이 나 안 찍고 배길 수 있어? 그냥 이런 식의 상당히 불모지 정치를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저 참여와 열기를 보면서 역시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 정치권에도 늘 응답하고 있었다. 근데 그거를 그동안 수용하지 않았던 이 정치권에 저는 오래된 성문들이 다 무너지는 거를 저는 경험하고요. 물론 권력이라는 거는 쟁취하고 권력 투쟁도 하는 겁니다. 저는 저분들이 이런 역사적 배경과 연합의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도 정치 결사체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정치권도 저런 흐름에 어거지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저 흐름에 올라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좀 세대 통합 적인 정치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국민 통합의 에너지를 이 기점부터 저는 한번 같이 좀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 아니겠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제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나라는 우리 나라야, 내가 지켜야 할 나라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 보여줘서 너무 좋고, 이제 정말 나이 든 세대들은 반성하면서 정말 저 젊은 친구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그리고 또 재밌는 패러디들도 참 많더라고요. 서울의 봄 영화, 아마 이제 계엄을 못 겪어본 세대들은 이 서울의 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많이 그 기억들 하실 거예요. 서울의 봄 영화가 이번 계엄 사태에 왜 우리가 나서야 되는가를 젊은 친구들 더 좀 깨우친 그런 촉매제 역할도 좀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황정민이 전두환 역할 참 근사하게 잘했지요. 근데 그때 뭐 그 장면 가지고 또 만든 패러디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닥쳐 이 병신 새끼야. 그럼요, 마땅히 그래야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닥쳐 이 병신 새끼야. 그럼요, 마땅히 그래야죠. 예. 저게 이제 범죄자들하고 내부자들하고 네. 이렇게 이제 믹스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앞부분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우리는 책으로 혹은 영화나 뭐 드라마로 이거를 배웠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약간 암기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나 자유 이런 거는 전 평소에 되게 공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중요한 우리의 기본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평소에는 소위 물욕으로 사람들을 자꾸 끌어가는 소위 이명박계, 지금 윤석열 뭐 이런 신자유주의자들이 계속 이 분위기를 이끌어갔지만, 실제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도 민주주의와 자유 이런 가치들이 결국 그냥 가만히 냅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끊임없이 이거를 전복시키려는 세력들이 있고, 그 과거의 역사 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걸 확실히 느꼈다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통합의 가치를 이어가면서 지켜갈 거냐, 요 과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도 이제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항상 정치권에 되게 좀 불만이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뭐 이준석이 정치를 게임처럼 한다, 요즘 젊은 애들 뭐 게임만 한다, 자꾸 이게 게임이란 것 자체가 그냥 되게 이상한 걸로 보고, 그 안에서도 사실 많은 그 사회학적인 현상들, 이런 인적 네트워크와 여러 가지 이 사회를 배워가거든요. 철학적인 가치도 배우는
보는데 그냥 게임만 하면 무조건 얘네들은 이상한 애들이고 다 중독자들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게이민들은 정치에는 참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해도 게임 트럭을 보내면서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심지어 민주당을 되게 싫어하는 청년들조차도 예전에 이상원 의원이라고 그 감사원 청구할 때 5,500명이 거기에 뜻을 모았고요. 오프라인에서 국회 줄 막 삥 돌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그 게이민들의 목소리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했었습니다. 그럼 결국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정치권이 그동안 이들의 목소리를 너무 외면했던 게 아닌가라는 교훈을 얻어야지 뭐 저것들 또 잠깐 나왔다 다시 게임하러 가겠지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미래 세대를 이끌고 갈 젊은이들이 꾸려가는 새로운 형태의 윤석열 탄핵 집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게 동력이 돼가지고 더 탄핵 그 세력, 탄핵을 촉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고 그 열기가 이렇게 전달이 되고 결국은 그러면서 또 압박도 가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압박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이게 국민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정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박근혜 탄핵이 이제 8년 전인데요. 그 8년 전에 있었던 그 에너지가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완성이 돼서 이번에 분출되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우리 위대한 우리 시민분들께 정말 온 맘 다해서 제가 박수를 다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이 지금 어려운 시기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전 이 어려운 시기를 더 극복할 수 있는 그 에너지도 우리가 지금 함께 만들고 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요. 한번 또 시위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뭐 재밌다는 말이 좀 어폐는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즐기면서 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 이 집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번 토요일에는 또 우리 여의도로 한번 모여서 국민들의 응축된 힘을 전 여의도에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정치인들도 좀 깨닫지 않을까요? 저도 기존에 정치하기 전에는요 여의도에 올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못 와봤거든요. 올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 국회의사당 앞에 다 모이시니까 우리가 주권자고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같이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탄핵 의결은 당연한 거고요. 예. 이향님께서요. 가만 돌아보니 모든 게 하늘이 도운 것 같습니다. 저 영화 소년이 온다의 노벨문학상 12월 3일 헬기 늦게 뜨게 내린 눈발 암만 생각해도 하늘이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그러셨는데 정말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지금요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양심 고백하는 군인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모가 곧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실 군 내부에서 충암고파가 득세하고 지네들끼리 좋은 군사 보직 다 가져갔을 때 정말로 실력 있는 군인들 얼마나 속이 좀 상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 다 이제 톡톡히 그 대가를 치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첩사 여인영이 사령관이가 지금 여인영 사령관이 지금 막 이렇게 뭐 이것저것 피해도 오늘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국군 방첩사 안에 구금시설 과천에 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디에다가 수용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 대리가 여인영이 지금 쫓겨났으니까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사실 없다. 언론 보도 못 봤다. 이따위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손을 들은 거예요. 방첩사 수사단장 김대우 준장. 선일종 국방위원장이 발언 기회도 안 줬는데 손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 처음에 지시 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고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이 밑에 있는 이 실장을 통해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확인 직접 지시를 받고 했다라고 언제 실토를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두고 무너졌습니다. 예. 예, 다 나올 겁니다. 다 나오죠. 여기서 거짓말하는 놈들은 더 가중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윤석열이가 발포 명령 내렸다는 것, 박종근 특수전 사령관 증언까지 나온다고 그러면은 네. 국민의힘 아니라
개돼지당이라도 못 막아낼 겁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추경호 사퇴했는데 또 뭐 권성동이 출마를 한다고 해요. 김태호 의원도 지금 선언을 해가지고 2파전으로 치른다고 하는데 권성동 지겹네요. 근데 저는 이제 권성동 하니까 돌고 돌아 이제 권성동이라는 생각이 났고, 사실 윤석열 내란숙에 처음 대통령 됐을 때 원내대표가 권성동인데 결국 이제 마무리할 때 되니까 또 이제 선발 투수가 또 등판해가지고 마무리 때 던지겠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저는 이제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도 썼고 제가 보수 진영을 좀 아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잘 됐습니다. 저는 그냥 이 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근데 전 영원히 안 차렸으면 좋겠어요, 정신을. 또 정신 차려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 마음도 좋으신데 마음 흔들리게 만들 필요 없고 그냥 이대로 가서 영원히 종말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전의가 불타오르고요. 제 생애에 제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은 저 국민의힘 배고 역적들 있잖아요. 배고 부역자들. 저 인간들은 더 이상의 공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소리를 감히 내지 못하게, 감히 신음소리도 못 내도록 저는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잘 됐습니다. 그냥 권성동 씨가 더 하고 해서 철저히 더 망하고 더 붕괴돼서 잔해까지 가루가 돼서 없어지기를 저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국 못 고쳐요, 저기는. 못 고치고. 저들이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줬다 뺏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 뺏긴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저 권성동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막습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가야죠. 아니, 저자가 박근혜 탄핵할 때요, 눈물을 흘리면서 탄핵소추 시켜달라고 소추위원을 했던 법사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본인이 탄핵 트라우마가 있대요. 아니, 최소한 그때 탄핵을 반대했다 그러면 제가 널리 양해해서 아, 그렇구나, 트라우마가 있구나 이게 생각했지만은, 아니 그때 탄핵시켜달라고 본인이 앞장서가지고 울던 분이 이제 와가지고 탄핵의 트라우마를 운운하시면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저자는 제가 볼 때는 뇌의 전두엽이 망가졌거나 우뇌 좌뇌가 지금 제 기능을 안 하지 않고서는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은 계엄 트라우마가 있고요. 국민들은 지금 총칼 트라우마에 하루하루가 정말 목이 탈 정도로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탄핵 트라우마 운운하면서 자기들 권력 못 가져올까봐. 저 인간입니까, 저게? 전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싶고요. 특히 권성동 같은 자는 글쎄요, 입이 10개라도 무슨 말을 하면 입을 다 꼬매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질이 나쁜 인간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는 짓을 보면. 권성동이요. 박근혜 탄핵할 때 국회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행적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권력만을 쫓아다니는 이런 인간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윤상현이 말하는 거 좀 보십시오. 1년이면 잊어버린다고요? 그 인간 새끼 취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발언 저는 자체가. 쟤네들이 우리를 개돼지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개돼지만 또 못한 자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를 개돼지 취급했으니까 우리는 버러지 취급을 하면 됩니다. 전 버러지로 보여요, 버러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전두환 사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다시 저들은 정두환 정신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걸 대표한 사람이 지금 윤상현이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전두환 제대로 처벌 못하고 천수를 누리다 간 게 지금 많은 시민들의 한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참에 확실히 종지부를 찍고 가야 된다. 저들은 하필 또 이 시기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 본인들 엿보고 아니 우리가 아니라 저건 감옥에 가야죠. 과거에도 육법당이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육사랑 이제 법률가들에서 육법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이가 발포 명령까지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만들어낸 권력, 이 법당하고 육사들, 육법당이 또 한 번 나와서 이 자들이 3공화국과 5공화국을 꿈꿨던 거예요.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고 저자들을 처단해내지 못하면요, 이 비굴했던 대한민국의 역사가 더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라도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완전한 고리를 끊어버려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쿠나 마타타님도요.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이 사태 수습되고 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셨는데 동의합니다.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그 첫날이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백운기와 딥블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두 분과 함께 계엄으로 시작된 이 나라의 어려운 일들, 그리고 이제 내란이 성공할 뻔했던 그 위험한 순간, 거기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지켜졌는가 함께 생각했는데 참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두 분은 정말
이런 버러지 같은 놈들, 개 돼지만도 못한 놈들 없는 세상에서 마음껏 우리 대한민국을 드높이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공 청소기 살려고 합니다. 여의도 바닥을요, 청소를 다이슨 청소기로 흡입력 강하게 싹 청소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편하게 좀 쉬실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이 진공 청소기로 싹 저 인간들을 빨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걸로. 강력한 거. 저는 온라인에 그 아이언돔 항상 얘기하는데 저 댓글 공격하고 공작하는 놈들 전 그쪽 마크 해가지고 미사일 계속 날리겠습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민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님, 황희도 노무현 재단 이사님과 함께 백운기와 딥블루 꾸며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정어리몰에서 특별하게 준비한 또 여러분 정말 사랑하셨던 순살 장어탕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드시고 힘내시고 또 이걸 드시고 힘이 나시면 우리 정어리 TV도 힘이 납니다. 함께 힘을 내서 윤석열이 빨리 끌어내립시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백운계 정치 1번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